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의선 공유지가 아니라 물레동에서 전해드리는 논평 김상철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시작한 게 얼마나 됐죠? 한 2년 됐나? 1년?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한 2년 됐고 음. 작년 통째로 내가 이제 저기 뭐야 개인 사정 아예 개인 사정 예, 제작자의 개인 사정으로 해서 잠깐 멈췄던 걸로 따지면 한 1년 됐나 보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제작자인 윤원필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으나 그걸 뭐 또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각설하고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이거 질문 받은 건 답을 해야지.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시작한다고 또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하고 그 다음에 뭐 세상 돌아가는 일 관련돼 갖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은 굉장히 좀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이 멘트는 하고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제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충격을 먹었던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 사후 베르세르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넓잖아요. 예, 넓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끝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 뭔가 단서가 주어졌느냐, 그러니까 떡밥들이 굉장히 많긴 했는데 그 떡밥에 경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없고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저처럼 1권이 번역돼 갖고 나왔을 때부터 본 사람은 사실 앞의 세계관이나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걸 다시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그냥 잊혀주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베르세르크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그런 경우는 있잖아. 저기. 뭐야? 다른 작가들이 이제 이어서 하는 경우. 그 미우라 켄타로 작가가 작품을 그릴 때 특히 배경이나 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작화를 할 때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작업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도 그 정도 작업을 했다는 거죠. 사실 현존하는 만화 작가 중에서 자기 작품이 아니라 이 베르세르크라고 하는 작품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공을 들일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결시켜봤자 자기 공도 아니고 또 이 고인이 된 작가의 작품을 완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거기에 공들일 거면 자기 작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피스 그리고 있는 오다 선생님, 그리고 명탐정 코난 그리고 있는 고시호 선생님, 제발 빨리 완결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어쨌든 그 선거장이었으니까 이후에 뭐 소외하고 그리고 그때 출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원양어선 출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출항은 언제? 이게 참 아쉬운데 일단 출항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선거 당일까지 부족한 돈이 한 3천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후원금이 모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올 한 해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 갚을 수 있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배를 타진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쉬워하는 분들 많다는 거 알지만 제가 배 타서 잡아봤자 또 얼마나 잡겠습니까? 그래서 원양어선을 타지는 않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원양어선도 무경력자는 안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근해 어업부터 좀 하라라는 얘기도 좀 듣고 해서 안 탈 것 같습니다. 아니 못 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궐선거 관련돼서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보궐선거 평가를 거의 완료를 했고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평가 지점들을 내놓긴 했는데 뭐 가장 그 첫 번째는
이런 선거는 앞으로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공통된 평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보궐선거를 대응하게 된 게 뭔가 준비 과정이 되게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선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재보궐 과정에서의 쟁점에 계속 밀려나는 겁니다. 뭐 부동산 문제는 이런 걸로 계속 밀려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재보궐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주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발시키지 않는 어떤 방식의 방안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거를 좀 급하게 개입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 선본에 결합을 하게 된 게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인데 사실은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차원에서 신지혜 후보를 내서 선거를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2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정의당에서 선거를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사실 이거를 후보 전략을 통해서 이번 선거가 미투 선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에 동의해서 대응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어쨌든 선본 내에서의 정책 그 구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실험들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것 외에 지금 남은 과제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 저도 배워가는 과정인데 소위 미투 선거 이후에 지금 백래시가 굉장히 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페미니즘 정치와 관련된 것들을 좀 재구성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정치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페미니즘 운동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정치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선본에 결합하면서 배운 부분이기도 한데 소위 페미니즘 정치에서의 핵심은 기존의 근대 정치가 가부장적 정치라고 하는 것 진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안희정, 박원순 전 도지사나 혹은 시장의 문제는 사실 개인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정치 구조 자체가 가부장적 권력, 즉 집중되어 있는 시장 권력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라고 하는 진단에 따르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가부장적 근대 정치의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데 소위 페미니즘적 관점, 페미니즘적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고 쓸모 있다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언어들이 좀 더 발전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있고요. 이게 이제 소위 정치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조직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창당 논의를 전제로 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선거평가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저도 민주노동당에서 노동당까지 진보정당을 경험했던 분들이고 후보뿐만이 아니라 선본의 핵심적인 분들도 녹색당이라고 하는 대한정당의 정치 실험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당 운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기존의 진보정당과 대한정당의 경로에서 실패했던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하고 그런 실패를 하지 않는 새로운 정당의 가능성, 뭐 조직 문화가 됐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기 중에서 뭐 얘기 드릴 수 있는 거 이를테면 형식화된 당원민주주의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거냐 사실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전까지 창당을 한다 이런 로드맵은 아니고 창당은 한다. 그렇지만 그 창당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방점을 찍지 않고 어떤 조직을 만들 거냐에 좀 더 주목하자. 그리고 그 전까지 어떤 방식의 우리의 정치적 실천들을 좀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좀 가설적으로 뭐 팀 서울 정도의 그 형태를 표방하는 정치 조직을 좀 가설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핵심적으로 창당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논의들을 매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뭐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연구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시화된 어떤 형태를 제안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정치적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휘발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쟁점이 없는 시기의 정치 의제라고 하는 것이 저는 거의 이제 극단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의 출연이라고 하는 건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386들입니다. 혹은 386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편이고, 오히려 이준석의 상대방에 있었던 특히 그 20, 30대 페미니즘 그룹들의 경우에는 되게 공포나 혹은 두려움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의 경우에는 결국에 그것은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울상 같은 건데, 소위 반성하지 않는 386, 그리고 여전히 기득권이 변하지 않는 민주당의 당 내부 구조들을 먼저 본 거죠. 거기에 당대표가 어떻게 뽑히고 송영길 뭐 이런 걸 우리는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소위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새로워 보이는 어떤 형식이 생긴 거죠. 사실 민주당에서 혁신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행 효과를 국민의힘이 누릴 수 있는 건 그만큼 민주당이 개판을 써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효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정당이든 간에 우선적으로 뭔가 보여줬어야 되는, 자기 갱신의 어떤 계기를 보여줬어야 되는 숙제에서 국민의힘이 그 숙제를 제일 빨리 한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준석이 얘기하는 무슨 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자격 시험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결국엔 경선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들을 굉장히 심화시킬 거고, 결국에 당내 지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준석의 경우에는 대선용 당대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기는 굉장히 힘들고, 당내 세력을 재편하는 정도의 힘은 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대선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4월 8일부터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3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이제 2달 지났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호기심이 드는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뀌었냐라고 하는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재보궐선거 때 얘기됐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과거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것을 정말 다 뜯어고치고 있냐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부작용이 그만큼 심하게 나타나고 있냐라고 하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공약했던 재개발 재건축의 뭐 그 규제 완화나 내지 이런 거 막개발과 관련된 그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일 텐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능숙한 형태의 통치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박원순 시장의 그 진행했던 내용들을 과거의 오세훈 시장처럼 뜯어고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경우에는 그것을 완전 드러내는 방식의 그런 그 시정 운영 방식을 많이 택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했던 시정혁신추진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저성과자들 뽑아내서 그 저성과자들을 인재개발원에 처박아 놓고 뭐 잔디뽑기를 한달지 아니면 한강공원에서 무슨 쓰레기 줍기를 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괴롭히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직을 장악했는데, 적어도 지금 오세훈 시장은 완벽하게 관료 체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형태의 조직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리적인 어떤 조직 그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우려를 했던 건 박원순 시장 시기에 많이 만들어졌던 혁신부서들의 존립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이를테면 뭐 수기예산과 마을 공동체과 뭐 이런 식의 혁신부서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과 단위의 그 혁신부서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과업 내용이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 혁신부서의 과들이 다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뭐 서울시 의회랑 조직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나 가장 쟁점이 됐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위상정리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현재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존치시키는 아닙니다. 기존의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니라 존치시키는 아닌데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지금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은 현재 민주당 다수의 서울시 의회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구상이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뭐 상임위원은 딱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그 상임위원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굉장히 많이 제한한 게 서울시 의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별 쓸모없게 만든 건 서울시 의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가 반발하는 건 조금 우스운 모양새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게 시민사회 내에서 크게 막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막 공격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서울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박원순 시장의 혁신 성과를 과연 기존의 서울시 의회가 얼마큼 존중해줬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오세훈 시장의 조직 개편이나 사업 재편성과 그간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 의회가 했던 것은 도찐개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돈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나 내지 이런 것들 역시도 잘 보셔야 되는 게 형식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절차들을 완화해 준 건 맞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절차들을 완화해 주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 허가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재건축 여력이 되는 데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시도해.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들썩거리는 것은 거래 허가제로 막겠어 라고 하는 약간은 상충되는 사인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이 갈등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구체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인허가 요건을 완화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허가 신청서를 내겠죠. 재건축 신청서나 내지 이런 것들을 낼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인허가는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서울시의 자치구들이 다 민주당 구청장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막겠느냐? 허락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규정, 그러니까 지정과 관련된 규정만 완화를 했던 거고 결국에 인허가권은 민주당 구청장이 한 거야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것 때문에 집값이 들썩거린다, 오세훈이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무슨 우리는 거래 허가제는 확대했어. 그래서 집값 자체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만큼 통제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알리바이 구조가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뉴타운 그 재개발 재건축의 도시 개발은 상대적으로는 통제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핵심인 건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에서부터 용산까지 일종의 굉장히 중범위의 도시 개발을 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사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 주택을 짓고 싶어하는 그 용산 예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그 차고지, 그러니까 차량기지 부지가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지에 다시 국제업무지구 사업과 같은 그런 상업시설을 짓고 싶어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광화문 쪽으로 놓고 보면 현재 있는 세종문화회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민자 사업을 좀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문화회관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하는 게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도시개발과 관련된 욕심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게 아마 갈등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요 벨트 내에서
중심지 상업 개발이 굉장히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포인트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논의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대선 출마와 관련된 논의가 있고, 지금 7월까지 어쨌든 서울시장이 2030 서울 비전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자문단 명단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교수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력한 설이 뭐냐면 결국에는 대선 캠프의 자문단을 만든 거다. 이게 서울시 비전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의 대선 기획단을 만든 거에 취지에 더 부합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내년도 그 대선 시기에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러면 서울시장은 누가 하냐? 예, 서울시장은 이준석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준석의 경우에는 그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있어서 사실 중간에서 간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의 미디어와 관련된 것에 총책임을 자임을 했고, 끝까지 이 선거를 이기는 데 1등 공신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 전망하고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 전망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느냐는 곧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 행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정치 일정 중에서 내년에 대선 아니면 지방선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해 건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거여서 결국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둘러싸고 소위 국민의힘의 차세대 주자들 사이에서의 일종의 역할 분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발표될 2030 계획과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가 좀 정설이에요. 이미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그 2040 도시비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미 다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세훈 시장에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2030 계획을 그냥 낼 거다라고 하는 게 또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하반기 대선 국면에서 좀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의 판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관심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시정 혹은 정치 환경 이런 것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네, 끝. 잠시만, 끝내지 말고. 야. 여기서 내기 한번 해야지 이제. 어쨌든 예상 시나리오가 그 오세훈이 대선을 나가고, 그러면은 시장은 이준석이라고 이야기했지. 나는 이준석이 아니라고 봐. 이준석이라고 봤잖아. 자, 이러면 이제 내기 한번 해야지. 그러죠? 뭐 걸 거.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 지지가 굉장히 취약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당내 개파는 기본적으로 여의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지지해주는 그 중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번 당대표는 기껏해야 3년짜리고 총선 시기가 되면은 바로 이제 교체가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더 가까이는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의 결과로 해서 사실 다시 당대표가 뽑힐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준석이라고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단체장 출마와 관련된 내용인데, 적어도 오세훈의 서울시장 당선을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서울시장이 아니겠는가,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를 하지 않으면 차기에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재선에 출마를 할 거기 때문에, 시장 재선에 출마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가능성은 닫히게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오세훈 시장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 한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인사. 네, 사실 오늘은 이제 처음 그러니까 1년 정도 있다가 시작하는 티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도 뭐 서울시 거 따로 중앙정부 거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시기 동안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제작자인 윤원필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저의 관심 범위에 있는 정치 이슈에 대한 것들을 그냥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제안을 주셔도 좋고, 그런데 다만 제작과 관련된 의견은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무겁게 어렵게 제작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조금 홍보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쿠사리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한 100명 정도는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